실질적으로는 이제 물가가 하반기에는 오히려 잡힐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한 번은 해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잡히는 거는 결국에는 경기가 침체로 가거나 둔화로 가면서 물가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더 안 좋은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그래도 이사님 오셨으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즘에 이제 시장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네. 사실 지금 돈을 버신 분들 내지는 종목을 잘 고르신 분들은 지금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2021년 고점을 넘겼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다시 뭐 7만 전자를 넘겨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약간 좀 찜찜하다라는 느낌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세장의 형태라는 거는요. 주도주가 쓰게 되면 그 주도주를 이제 보필하는 옐로칩들 있잖아요. 이 옐로칩들로 이제 온기가 퍼지면서 같이 사실 올라가는 형태를 보이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 온기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형태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S&P 500은 시가총액 지수잖아요. 시가총액 가중지수. 근데 이제 S&P 500의 동일 가중 지수라고 해서 시가총액 가중이 아니라 스몰캡까지 똑같은 비중으로 고르게 배분된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가총액 가중 지수와 이 동일 가중 지수의 상대 강도를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따뜻한 시장인지 아니면 정말 특정 종목만 올라가는 약간 좀 차가운 시장인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동일 가중 지수의 상대 강도가 3월 이후에 급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네. 이게 어찌 보면 나스닥 지수에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 캐시 우드 아시죠? 네. 돈나무 언니. 네. 그 캐시 우드가 운용하는 ETF가 가장 대표가 ARKK 아크 ETF인데요. 이 아크 이노베이션 ETF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2021년까지는 정말 쌍둥이처럼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22년에 같이 급락을 한 이후 궤적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나스닥 지수는 올해 많이 반등했죠. 맞아요. 빅테크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캐시우드의 아크 ETF는 지금 전혀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얘기는 사실상 빅테크가 좋고 성장주가 좋아 보이지만 지금 밑단까지 온기가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좋아지려면 이 온기가 확산되고 중소형주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승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보면 지금 홍콩 지수는 작년 11월 저점까지 또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과 일본 시장은 좋은데 중국과 동남아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도 최근 이제 고점에서 계속 밀려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온기가 확산되기보다는 계속 집중도가 좀 커지는 시장이더라고요. 근데 과거 보면 이런 형태는 결과가 좋았던 적이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전히 좀 갖고 있어요. 네. 집중도가 커지는 시장이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게 사실 이제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항상 어려운 거는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아니겠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집중도가 이렇게 커진 이유도 있을 거고요. 뭐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실제로 좋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위험을 선호하지. 그러니까 캐시우드는 쟤들은 안전자산이란 안 해. 이런 건데 지금은 얘들이 안전자산이라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사실 엔비디아를 이번 1분기에 다 팔아버려가지고 네,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 오를 때 향유를 못했다. 뭐 그런 좀 비판이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이제 양극화가 극심할까? 어찌 보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채권 시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요새 아마 느끼시겠지만은 작년에 우리나라 레고랜드 그리고 이제 영국의 연기금 사태 사실 그리고 올해 뭐 미국의 뱅크런 저는 셋 다 공통점이 있다 보는데 이게 장단기 미스매치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정말 부동산 PF가 난리가 나게 생겼으니까 한국은행에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렸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내지는 예대 마진을 좀 수취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감독 당국에서도 약간 제재가 들어갔던 측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안정되면서 이 리스크가 수면 아래로 잠복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거의 없이 장단기 금리가 나란히 붙어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2년물은 지금 여전히 공중에 떠 있고요. 그리고
3개월물도 여전히 공중에 떠 있고, 근데 10년물은 현재 3.6, 3.7에서 지금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여전히 벌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역마진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현재 이 역마진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주체들,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은행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간 소비 경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경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속 안이 좀 골망하고 있는 형태 있죠.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방금 뭐 지적을 하셨지만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건가? 근데 지난주에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게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실질금리 있잖아요. 실질금리가 2년물이 2022년도 고점을 넘었었습니다. 처음으로. 실질금리라고 하면 네, 팁스 금리죠. 팁스 금리. 팁스 이거 좀 모르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네.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팁스라는 채권은요, 인플레이션 해지 채권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채권을 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채권 금리보다 더 높으면 사실상 채권사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90년대 후반에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이 오른 만큼 이자를 더 주는 채권을 고안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팁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해지 채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는 인플레이션 올수록 좋은 채권이겠네요. 그렇죠. 뭐 올수록 좋다기보다 와도 덜 안 좋은. 이렇게. 오면 오는 만큼 이자를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채권인데, 중요한 거는 이 팁스 금리를 보통은 우리가 정말 인플레이션을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리에 대한 대응치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도 이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는 경제의 부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도 오히려 실질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도 인플레이션 자체가 같이 높아지면 어차피 인플레이션 높은 만큼 금리가 올라가니까 실질 금리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년물 실질 금리가 작년 고점을 넘겼습니다. 네.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금리 수준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3월 뱅크런 이후로 오히려 미국이 금리 내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금리가 확 낮아지니까 맞아요. 더 편안해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부채 한도 이슈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연준이 금리 더 못 올리겠네, 내릴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채권 시장의 흐름들을 반영을 하면서 환호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6월 FOMC가 이제 중순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겠다, 이런 지금 프라이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만약에라도 금리가 안 빠지고 계속적으로 오르는 형태가 되면 시장의 부담은 더 커지고, 저는 6월에 변곡점에 한번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이미 지금 유로화 약세라든지 그리고 홍콩 시장의 약세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 결국 이제 6월 달에 있을 FOMC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러면 이게 또, 야, 뭐야, 이거 또 내리는 거 아니었어? 왜 이렇게 바뀌어? 막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네.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지금 뭐 확률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올린다라는 확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네. 저도 이제 요즘에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합리적이에요.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져 있고, 금리가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겁이 나긴 해요. 또 오늘 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채권 발행량이 줄어들 것 같다는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뭐 40조인가? 어디서 뭐 남았다든지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이제 행태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아까 영국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가 이게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든지 어쨌든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이게 바늘로 콕 터져가지고 터트리는 거 말고 바람을 한번 좀 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여기서 네. 말하는 장치들은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면 조금씩 해주고, 금리는 좀 올리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확인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이 안 좋은 구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유일한 방법은 이거를 터트리지 않으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터트리면 이게 이제 버블 붕괴가 되겠지만 10년 동안 천천히 터트리면 오히려 구조 조정이 될 수 있고 경제 내상 없이 천천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각 나라의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3.5에서 딱 멈췄으니까 괜찮은데, 네. 최근에 호주랑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안 올린다고 했다가 갑자기 올리기도 했고, 또 올렸어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하반기에 금리 내리겠네 했는데
사실 지금 내리는 것들은 좀 언감생심 어렵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과 한국의 경제 상황이 또 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도 잘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지켜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저는 고착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중앙은행들이 함부로 금리 내린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아마 아시겠지만 헤드라인 이 물가, 헤드라인 CPI는 지금 CPI는 내려가고 있는데 코어 CPI는 오히려 그것보다 지금 높은 상태가 지금 몇 개월째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기저효과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하반기에 헤드라인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물가가 안 잡히네, 고착화되네 이런 흐름들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요거는 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요새 곡물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금속 가격들 구리라든가 뭐 아연이라든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운송비도 많이 떨어지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물가가 하반기에는 오히려 잡힐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잡히는 거는 결국에는 경기가 침체로 가거나 내지는 둔화로 가면서 물가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더 안 좋은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지금 현재 물가의 가장 큰 원인은 아시겠지만 인건비잖아요. 네. 그 인건비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현재 고물가 상황은 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인플레 고착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금리를 내리지 못할 거기 때문에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네, 만약에라도 금리를 좀 내린다고 해도요. 예전에는요 힘들다라고 하면요 선행적으로 내려줬었어요. 네, 연준이. 네. 왜냐하면 터질 것 같으면 빨리 막아야 되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도 트라우마가 있는 거거든요. 내 손으로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 그런 비난을 한번 받은 게 사실 작년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요 뭔가 안 좋아지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고 후행적으로 내리는 행태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금리를 똑같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선행적이냐 후행적이냐는 시장 반응은 상당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후행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밀리면 사는 전략이 지금은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연준에서 좀 빨리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빨리 내리고 이렇게 해주면 좀 좋을 텐데 늦게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제 늦게 내릴 수밖에 없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답답한 게 지금 5월인데 작년 3월 그러니까 1년 2개월 전 3월까지 QE를 하고 있었거든요, 연준이. 네, 그러니까 사실상 작년 봄까지도 채권 사다가 갑자기 1년 만에 기준금리가 5.25가 된 거니까 안 힘들래 안 힘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사실 지금 자기 손으로 벌여놓은 일을 빨리 수습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일단 하반기에 저는 좀 빨리 장단기 금리가 해소가 되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네.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한번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네. 하여튼 지켜보자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홍콩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거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홍콩이랑 중국으로는 돈이 안 가고 대신 한국과 일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지금 바이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맞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만 국한돼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관건일 것 같긴 하거든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자금을 엘로케이션을 하면 1년 내내 보통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아마 한국과 일본 쪽으로 배정하는 것들은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올해 사실 코스닥도 뭐 최근 좀 빠졌긴 했지만은 글로벌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맞아요. 했었고. 근데 그러면 여타 시장의 여건이 결국에는 펀더멘탈인데 네. 아무리 수급적으로 강하더라도 사실 펀더멘탈로 결과적으로는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중국이나 홍콩을 제외하더라도 그러면 동남아시아 시장이 좋은가,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이 좋은가 하면 사실 5월 그리고 4월 말부터는 지금 약간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급 여건이 상당히 좋은 거는 맞지만은 전반적인 경기 여건과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여전히 좋은 상황은 아니고 결국은 이제 남는 건 지금 AI에 대한 해석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AI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 건가? 이사님 생각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AI 자체는 굉장히 장기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공교로운데 올해 초부터 중국이 노동 가능 인구 고점 찍었다. 그리고 인도가 중국 인구를 추월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도 너무 높고. 그런데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화이트 칼라에 대한 대체냐 내지는 뭐 블루 칼라에 대한 대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화이트 칼라를 대체하는 거는 지금 사실 최 GPT로 대변되는 AI일 거고 블루 칼라의 노동력을 대변하는 거는 사실 로봇일 텐데 로봇. 이 두 가지 테마가 인구가 중국이 고점 쳤다라는 얘기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시사점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하필 그렇죠.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 그렇죠. 절대 우연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도 사실은 5년, 10년 그 이상 갈 수 있는 띠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기술들이 사실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거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내 몸처럼 쓰고 있는데 네. 스마트폰이 사실은 많은 것들을 대체했거든요. 카메라.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거 맞아요, 일부러 맞아요. 하나씩 다 달았고 네. PDP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MP3 뭐 기기 같은 MP3, 것도 있고 네. 계산기도 있고 이 많은 것들이 사실 스마트폰으로 흡수합병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카니발라이제이션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파괴적 혁명이다, 뭐 내지는 파괴적 혁신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파괴적 혁신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파괴를 한번 해야 새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수요 파괴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수요 파괴라면 어떤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이 실질적으로 이게 기존의 다른 서비스들을 필요로 했던 그 수요가 파괴가 되고 이쪽으로 옮아오는 과정들이 생긴다는 거죠. 중간에 이제 AI가 장기팀이라서 좋긴 하지만 중간에 이제 덜컹덜컹 굴곡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은 요새 이제 AI 붐이 이제 미니 버블이다, 베이비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베이비 버블이라는 표현이 버블이 작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정말 이제 시작하는 띠이기 때문에 누가 승자가 될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고 있고 이제 GPU 수요가 거의 뭐 구할 수 없을 정도다. 팬데믹 때 정말 화장지 구하기 어려운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다. 기사 제목도 참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요. 이 엔비디아는 지금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GPU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품기라서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 그리고 그 서비스는 어떤 기업이 하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일단 투자해야 되고 경쟁적으로 GPU 확보해야 되니까 엔비디아 좋아. 사실 지금은 정말 초기 단계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중간중간 결국에는 진짜 주도주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탐색 단계 정도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 좀 보는 안목을 기르는 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AI라는 기술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진짜 이게 정말 잘 팔리기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AI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 그러니까 만드는데 부품이 GPU가 필요해, 막 이런 단계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이제 주말에 그 챗GPT 4.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관련된 지금 애드인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플러그인이죠. 맞아요. 플러그인. 근데 그 플러그인을 해보니까 사실 그 플러그인을 하는 회사 중에서 사실 대박 기업들이 분명히 나오겠더라고요. 그쵸. 근데 아직까지는 그 플러그인을 만드는 서비스들이 지금 100개 안 되죠.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태니까. 약간 옛날에 아이폰에 앱 올라온 거랑 비슷해요. 느낌이. 맞아요. 네. 아직까지는 좀 얼기설기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지만 앞으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마 여기에서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계속 아이디어도 찾아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계속 질문이 비슷한 이제 류의 질문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올해 시장을 이렇게 보면요.
좀 과도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 보면 네. 배터리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 것 같고 아직이 시작이고 막 봐야 될 게 많고 그렇긴 하지만 혹시 이게 과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하거든요. 이게 과도하다라는 게 사실은 상승도 과도한데 하락도 과도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약간 걱정인 게 사실 19년도랑 좀 비슷한 측면도 19년이랑. 있다. 아마 아시겠지만 19년도에 지수는 그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관련된 수출 규제하면서 네. 그 당시 이제 반도체 소재 국산화 관련된 띠임들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테슬라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좀 소부장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때도 결국에는 급등락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2차 전지 올랐지만 또 많이 빠졌고 고점 대비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개를 해봐야 되겠지만 매크로가 약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하. 결국에는 매크로가 약하다 보니까 매매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 풀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수급적으로 쏠림이 났다가 썰물처럼 자금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상 저는 이제 약간 이제 투자관 자체가 벌 때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잃지 않아야 다음 기회가 온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벌 수 있는 장일까 아니면은 좀 잃을 수도 있으니 조금 관망하는 게 좋을까라고 보면 제 마음한테 물어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조금 관망이 낫겠다. 그래서 시장이 약간 건강한 상승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왜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확산이 되는 시장이 굉장히 따뜻하고 온기가 올라오는 시장인데 그렇죠. 튼튼한. 지금은 예, 지금 확산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좀 마음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보면은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많이 다치게 되는 경우는 하락장이 아니고 우리 진짜 많이 급등했을 때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레버리지를 질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진짜 심하게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에 좀 보수적으로 보시긴 해도 또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계시고 하니까 그래도 기회를 찾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어떤 부분들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 사실은 캐펙스 투자 관련된 띠임을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연간 전망할 때도 사실상 약간 보수적으로 쓰긴 했지만 소부장이 답이다. 그렇게 썼었어요. 근데 그 소부장이라는 게 이제 2차 전지 쪽에 소부장도 있을 수 있고요. 반도체 쪽에 소부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기계류라든지 정말 미국 인프라 뭐 관련된 그런 사실 이 소재 부품 장비 쪽의 기계류일 수도 있는데 결국 지금 매크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공급망을 리쇼링하고 다시 재구축하려는 수요가 지금 현재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시작된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것도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공급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중소형주 중에서 소재 부품 장비가 앞으로도 계속 압도적으로 좋을 거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도 여전히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클리컬 중에서도 기계류 그리고 뭐 변압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선 관련된 수요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봐서 일단은 이런 좀 캐펙스 관련된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자. 그리고 이제 그 반면에 대척점에 서 있는 것들이 소비재들이거든요.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장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 그래서 이 소비재들이라고 하면 결국 B2C 산업들인데 아마도 이번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는 매크로 현상에서는 주도주로 등극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B2C보다는 B2B를 보자. 그런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소비가 좋아지긴 좀 어렵다. 네. 대신에 이제 캐펙스는 지속될 것이고 이거는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의한 어떤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모든 부문에서 다 그런 거네요. 2차 전지, 반도체, 기계류 할 것 없이. 그렇죠. 근데 네. 2차 전지는 한번 상반기에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저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관점을 갖고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칩스 액트, 뭐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것 자체도 네.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단은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생산 늘리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의 국산화 노력 뭐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계 쪽도 네네. 참 할 말이 많은 게 기계 요새 여의도에 애널리스트들이 별로 없으시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업데이트가 좀 잘 안 되는데 네. 근데 의외로 요번에 이제 벅셔 해서웨이 그 주주총회 갔었을 때 네. 좀 하나 좀 특이했던 게 그 오마하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도시가 왜 이렇게 깔끔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번에 가니까 그 강변 같은 데를 거의 반포 한강공원 수준으로 깔끔하게 정비를 해놓고 놀이터에다가 공원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건물 리노베이션도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오마하가 작은 도시라고 알았는데 왜 이렇게 판교 도시 같은 느낌이 들지?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 2021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 관련된 그 법을 패스를 했고 그게 작년부터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해서 아하. 그 예산 때문에 지금 소도시에 그 빌드백 베러라고 하잖아요. 아. 그 인프라 법안 관련된 예산이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의외로 지금 사실 너무 이제 섹터가 테크 쪽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기계를 분석하시는 분이 없어서 아쉽기는 한데 옛날에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부터 지금 수요가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은 또 그런 쪽일 수도 있겠다. 거꾸로요, 그죠? 네. 안 좋았으니까 구조조정은 또 돼 있겠다, 그죠? 이게 약간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섹터에서 애널리스트가 비면 그 섹터가 날아간다. 뭐 약간 이러한 그쵸. 속설들도 있어요. 맞아요. 다 저 종목 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는 또 그 주식이 고점인 경우가 많고. 네, 그래서 정말 담당 애널리스트조차 너무 힘들어가지고 손 털고 나가면 네. 그 섹터가 저점 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그래서 이런 시클리컬 기계 등도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중에서도 캐펙스 쪽을 좀 좋게 보시고 소비 쪽은 좀 덜 좋게 보시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아, 오늘 오랜만에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모시고 다시요. 다음에 기회 되면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